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 세션에서도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아침부터 좀 앉아 있었는데요. 글로벌 경제, 회복, 달러 위완화, 좀 재미있는 얘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은 단어가 있어서 적어봤는데요. 생각의 혁명, 생각의 파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아마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오후 세션을 저는 열어볼까 합니다. 지난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죠?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까 제가 오는 길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마스크 쓰기. 마스크를 이제 안 쓰면 허전해서 집 나갈 때 이상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재택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여전히 재택근무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죄송해요. 계속 아마 재택근무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줌 미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재미나게 생각한 거는요, K자 별명을 붙이는 어떤 재미나고 제 생각에 좀 귀여운 것 같은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오늘의 내용도 아마 그런 것으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K는 두 가지 다른 뜻을 지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K라는 것은 Korea 할 때 그 K자도 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된다 라는 그 K자도 됩니다. 한국이 이제 좀 어떤 유명세를 탔다고 해야 하나요? K-방역이란 이야기도 나왔고요. K-푸드,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K-리셋이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따라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K-프리미엄. 그리고 K-리커버리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한국의 리커버리보다는 어떤 양극화가 심각화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찰을 한번 같이 해보겠다 하는 의미를 좀 둡니다. 이게 잘 넘어가진 않는 것 같네요. 됐습니다. 우리가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할 때요. 보통 생각하시는 게 하나예요. 빈부격차. 굉장히 작은 의미에서의 K-shape recovery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K자형 리커버리는 조금 더 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K자형 리커버리가 있고요. 그리고 산업별로 있는 그런 K자형 리커버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 세계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와 2008년, 2009년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의 다른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다른 점을 뽑자면 지금 회복하는 속도가 다른 나라마다 각각 매우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도 포함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오히려 유럽 같은 나라들은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회복의 속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여기엔 많은 함수가 있습니다. 백신도 있고요. 바이러스도 있고 정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백신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이야기가 나왔었죠. 백신의 전쟁. 세계의 모든 선진국들 우리나라 포함해서 2021년까지 백신을 이미 확보를 해서 그 국민들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신흥국들은요? 이머징 국가들과 그리고 이머징 국가에도 끼지 못한 나라들은 그 후년 그리고 2022년 3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빈부격차가 그만큼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맞게 경제 격차도 더욱 심해지겠죠. 우리나라가 2020년에 경제 속도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어요. 방역을 물론 잘했기 때문입니다만 저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좀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국가 중에서 누가 더 이번에 큰 피해를 봤을까요? 서비스업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와 태국을 비교해 볼까요? 바이러스 하나만 놓자면 우리나라가 태국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 바이러스 감염된 숫자가. 그런데 경제 영향으로 봤을 때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훨씬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컸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많이 발전된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재택근무 싫어하시지만 가능한 나라예요. 제조업이 가능한 나라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나라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굉장히 빠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침에. 세 번째,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그 체인지에 어댑트를 합니다. 제가 계속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본이란 나라는 굉장히 제조업도 강한 나라고 인프라스트럭처도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좀 더 그 체인지에 빠르게 대응을 못한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빨리 리커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했던 양극화. 데이터를 보면서 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서 직접 준비를 해봤고요. 보시는 데이터는 우리나라 소득, 평균 소득이 증가를 했느냐 마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남색 바와 하늘색 바가 보이실 텐데요. 본인의 소득을 생각해 보세요. 임금 소득은요. 2019년이랑 2020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근데 이전 소득이 증가했어요.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월급은 깎이진 않고 증가도 안 했으니까 똑같거든요. 근데 소득은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작년 4월인가 5월에 돈을 주더라고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가 틀리느냐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은 이따가 정책 부분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요. 평균이 아니라 어떤 빈부 격차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가장 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자산을 보면 격차가 계속 커지는 것을 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직업이 없었던 분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뒀던 분들은 직업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직업이 좀 스테이블한 분들은 자산이 있는 분들인 경우가 많고 그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띄입니다. 우리가 이런 K자형 리커버리는 사실 빈부 격차뿐만이 아니라 산업 그리고 고용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죄송해요. 이 차트가 계속 좀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네요. 2020년과 2019년의 고용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우리가 헤드라인만 보는 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좀 제가 뒤집고 안으로 찾아가서 봤어요. 누가 고용을 되었는가. 지난 2020년에 한 51만 명 정도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누가 잃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용직, 정규직 이렇게 부르는 regular workers 그런 분들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temporary workers, daily workers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분들이 100% 직장을 잃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분들은 다 그분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K-shape 리커버리는 이렇게 스테이터스별로 다릅니다. 인더스트리별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산업별로 보시면 직장군이 어떤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느냐가 굉장히 극명하게 다릅니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전문직, IT, 변호사, 이런 사람들도 직장 다 얻었어요. 서비스 업계 분들이 다 직장을 잃었고요. 그러므로 다 그분들이 어떤 temporary worker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어떤 큰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나라별로도 비슷한 색깔이 지닌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를 좀 볼까 합니다.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물론 얼마나 경제가 빨리 성장하느냐, 회복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거보다 또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전 세계가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되느냐를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수출 데이터는요. 한 달에 3번이나 나와요. 10일짜리 한 번이 나오고 20일 그리고 한 번 전체 30일짜리가 한 번 나옵니다.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얼마나 뭘 수출하는지를 알 수 있지만 또 반면으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누가 어떤 상품을 사느냐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제가 좀 나눠봤어요. 우리가 코로나 2020년에 어떤 상품을 많이 수출을 했는가. 코로나랑 관련된 제품, 그렇지 않은 제품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 마음대로 고른 거라 조금 이 데피니션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코로나랑 관련된 제품들은 예를 들면 재택근무와 관련된 모든 전자제품들을 저기에 넣었고요. 반도체 포함입니다. 로봇도 저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오, 메디칼 관련된 물품들은 다 저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자동차를 코로나가 아닌 트래디셔널 분에 넣었어요. 제가 이 고민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훌륭한 우리나라의 어떤 효자 상품 같은 그런 오랫동안의 수출 상품입니다. 저기에 제가 말씀드린 트래디셔널 우리의 전통적인 수출 상품들은요. 지금 굉장히 여전히 힘든 그런 수출 상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석유화학, 제조업, 뭐 헤비 머시너리, 이렇게 되게 큰 어떤 기계류들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던 물품들인데 이제 매력이 되게 떨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수출이 별로 많이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동차를 제가 고민한 이유는요. 자동차가 원래 코로나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한 6월 달부터 자동차 수출이 미국으로 급활황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이제 안에만 갇혀 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 도시에서 교외로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집값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교외 지역에 집값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원이 있는 집을 사기 시작하고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주택을 좀 사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요. 미국에 한번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나갈수록 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차 그리고 SUV 1000대가 굉장히 좋은 모델로 예쁜 모델을 만들었고 없어서 못 파는 경지가 2020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 2021년에는 어떤 현상이 보이는지 아세요? 차에 대해서? 유럽으로 가는 우리 수출 품목이 40%씩 증가를 합니다. 원래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수출 강국들은요, 중국,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유럽으로 우리가 40% 이상씩 지금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요. 어떤 품목일까요? 이것도 자동차입니다. 전기차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변화에 빠르다. 새로운 뉴 노멀리티에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뉴 노멀에 뭐가 필요한지 변화하고 빠르게 대응을 했고요. 지금 수출 품목들에서 계속해서 좋은 아웃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또 수출에 대해서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K-푸드라고 해서 가끔 보셨을 거예요. 언젠가부터 한국 수출 데이터에 한국의 음식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게 작은 규모예요. 그래서 눈에 띄지 잘 않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이것이 증가하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중국, 아세안이었는데요. 이제 북미, 유럽 이런 나라들로 증가합니다. 제가 처음엔 이랬어요. 사람들이 기생충을 다 보고 짜파구리를 먹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품목을 보니까 뭐 고추장, 김, 햇반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요. 이렇게 뭐 리크루트 식품들이 많이 팔립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떠요.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요리를 한다.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굉장히 타이얼하게 되면서 이제 음식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은 이제 예전의 품목이 아닌 다른 데로 이미 넘어왔고요. 그만큼 소프트 파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가장 한국 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정부가 돈을 써도 되나요를 많이 물으셔서 그냥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같은 애플과 애플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전히 정부 부채 가장 낮은 나라들 중에 맞고요. 오른쪽에 위쪽 차트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아래쪽 차트 보시면 지난 1년간 돈을 얼마나 썼느냐를 보시면 역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비해서 반 정도밖에 안 썼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왼쪽의 차트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실 세금도 적게 내는 나라입니다. 아웃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롱텀의 챌린지는 무엇인지를 보면서 좀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좀 더 칭찬을 하자면요,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런 인덱스가 있으신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블룸버그에서 이노베이션 인덱스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지난 한 9년간, 8년간 우리나라가 딱 한 번 빼고는 계속 1등을 했어요. 6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이노베이티브한 나라라고 뽑혔습니다. 그 배경에는 물론 보시는 것처럼 가장 5G가 빠른 나라고요. 그리고 리서치 많은 나라고요. IT 좋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죄송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UN 포캐스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2020년에 100으로 했을 때 2050년에 30% 감소하는 그런 포캐스트를 UN에서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빨리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그 옆에 차트인데요. 빠르게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감소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산업마다 차이는 있고요. 저 차트는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요소인데요. 자본, 노동, 그리고 바로 어떤 productivity라는 것이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노동이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컴pensate를 하기 위해서라면 더 투자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굉장히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차트가 마지막 차트이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정말 마이너스 성장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시나리오 1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나리오 2는 우리가 2017에서 19년 정도만 하면 한 2% 미만의 성장률은 하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시나리오 3은 우리가 지난 10년의 정도의 평균의 성장률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물론 이것은 퀀터티입니다. 이 K-쉐입 리커버리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극화가 조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파이를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 같이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냐도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